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야 그 거머리가 딴 남친을 완전히 떼어내고 정신 차릴 수 있게 됐네요. 30대 초반의 미혼녀예요. 까딱하면 재수 온 붙은 그 박재수라는 놈하고 결혼해서 불운한 기혼녀가 될 뻔했지 뭐예요. 남친과 헤어진 건 신의 한 수 같아요. 세상 물정 모르고 철없던 저는 남친 인물 반반하고 한때 잘 대해줬던 것만 믿고 제가 더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7급 공무원이었던 남친은 갑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절 막대하기 시작하고 연락도 잘 안 되고 영업해야 한다며 제비족처럼 차려입고 다니기 일쑤였죠. 그런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연애 초기에 잘해줬던 그 기억만 품고 그와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저 참 바보 같죠? 주변에서 이 사실을 알고는 다들 말렸지만 결혼하면 다시금 예전처럼 절 꽁주 대접해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더군요. 알고 보니 원래 성격이 개차반인 사람이었고 그건 다 자기 엄마로부터 물려받은 개 같은 성격이었죠. 일련의 사건들로부터 갑자기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현실을 자각하게 됐어요. 내 인생 망칠 뻔한 걸 하늘에서 구해주는 듯 하네요. 만일 결혼을 앞둔 여성분들은 진짜 두 눈 부릅뜨고 두기 쫑긋 세우고 주위 사람들의 조언도 경청해가며 잘 판단하세요. 결혼하면 미우나 고우나 얼굴 맞대고 살아야 하는데 돈이고 나발이고 성깔 나쁜 남자랑 살면 그곳이 집이겠어요? 그냥 지옥이죠. 전 어려서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기에 지금도 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요. 옷도 잘 안 사고 사치품도 절대 사지 않아요. 저는 현재 서울에서 중학교 국어교사를 하고 있는데 혼자 단촐한 원룸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인지 남친은 제가 엄청 가난한 줄 알았나 봐요. 실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가 사업 시작하고 사업 자금이 필요하니 가난하게 보이는 저를 무시하고 하대하다가 제가 건물주 딸이라는 걸 알고는 갑자기 결혼을 밀어붙이더군요. 또 그러다가 결혼 한 달 전에 아빠가 건물을 팔았다고 하니 일방적으로 파혼 통보를 했어요. 그것도 카톡으로 매우 성의 없고 재수 없기 말이죠. 남친 이름이 박재수인데 아주 행동거지 하나하나가 참 재수없죠. 절 사랑하는 신부감이 아닌 돈으로만 보던 거였죠. 그런 줄도 모르고 결혼할 생각에 들떠있던 제가 참 한심하게 느껴지네요. 이리저리 돌고 돌아 남친과 깨끗하게 헤어진 지금 아주 개운하고 후련합니다. 부모님께선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며 얼른 선보라고 난리시네요. 그런데 그 거지 같던 남친에게는 미련이 전혀 없으니 파혼의 상처 따윈 전무해요. 다음번에 다른 남자를 만난다면 또 콩깍지 제대로 씌워지기 전에 객관적으로 꼼꼼히 뜯어보려고요. 남자의 가족들까지 말이죠. 제가 남친의 가족들로부터 받은 마음의 상처도 만만치 않거든요. 여기까지 들으셔도 제가 겪은 산전수전이 조금이나마 공감되시나요? 앞으로 제가 살아온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사연살롱 구독자분들께 한번 쫙 풀어놓으려 해요. 그렇게라도 정리를 해야 새로운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하든 연애를 하든 할 것 같네요. 아직 한 번도 사주팔자를 본 적은 없는데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제 인생은 왜 이렇게 뒤죽박죽 엉망진창 롤러코스터 같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려고 무진장 애를 쓰고 발버둥 치며 별짓 다 했거든요. 근데 주변 환경이 절 잡고 흔들어댔어요. 거기에 꺾이지 않으려고 굳은 심지 하나 부여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아직 30살밖에 안 된 제가 인생에 대해서 뭘 아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이래봬도 정말 별별 일을 다 겪은 여인네랍니다. 제가 겪어온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실래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제 이름은 차명주예요. 지금은 차씨지만 원래 김명주였어요. 다 커서 개명하게 됐죠.
우리 친아빠 이름이 김철준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고는 정말 아빠 성을 따르고 싶지 않았어요. 아빠가 돌아가시는 그날이 아직도 떠올라요. 아빠의 사망 소식을 듣고는 엄마와 저는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 이제 우리는 해방이야. 드디어 아빠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어떻게 친아빠가 죽었는데 모녀가 그렇게 반응할 수 있냐고요? 폐륜이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 엄마와 저는 그때까지 아빠라는 작자로부터 너무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엄마는 성인이 되자마자 아빠에게 납치되다시피 하여 혼인신고하고 절 갖게 되었다고 해요. 착하고 배꼽같이 예뻤던 엄마는 그저 운명이겠거니 생각하고 포장마차를 새벽까지 운영하며 열심히 살았어요. 전 엄마 옆에서 밤 늦게까지 숙제하고 공부하며 엄마 곁을 지켰어요. 제가 엄마를 지켜준 건지 엄마가 절 지켜준 건지 모르겠지만 늦은 밤이 되어 제가 잠들면 엄마는 포장마차 뒤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눕혀서 재워졌어요. 여름이면 모기떼가 달라드니 모기 향을 피워놓고 자곤 했어요.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초록색이 회색으로 변하며 타들어가던 모기향 냄새가 가장 먼저 떠올라요. 테이블 밑으로는 쥐와 고양이가 득실거려서 무섭기도 했지만 집에서 혼자 잠드는 것보단 덜 무서웠죠. 아빠는 뭐 했냐고요? 정말 미친 것 같았던 아빠의 등장은 늘 시끄러웠어요. 명주 아빠, 지금 포장마차 영업 중인데 다 때려부으면 어떡해. 손님분들 정말 죄송합니다. 남편이 잔뜩 취했나 봐요. 가지 마시고 술 계속 드시면 돼요. 제가 말려볼게요. 아빠는 새벽 12시가 넘어 술이 떡이 되어 와서는 또다시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하도 많이 봐서 초등학생이었던 저는 놀랍지도 않더라고요. 물론 처음엔 저도 너무 무섭고 두려웠죠. 아빠가 깽판까지 부리면서 원하는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바로 엄마가 힘들게 모아놓은 돈이었죠. 너 내가 취해 보이냐? 나 하나도 안 취했어. 소주 딱 7병밖에 안 마셨다고. 5학년엔 12병씩 마셨는데 옆에 내가 하도 잔소리를 해대니까. 내가 술 줄인 거 아니야? 서방이 사업한다는데 사업 자금은 못 대줄 망정 생활비라도 내놔야 할 거 아니야. 얼른 내놔 돈. 부부는 일심동체인 건 모르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 아니겠냐? 얼른 내놔. 명주 아빠, 제발 정신 좀 차려. 명주 연필 한 자루 사줄 돈도 없어서 쩔쩔매고 있는 거 몰라? 단 몇십만 원이라도 모아놓을라 치면 다 뺏어가고. 나랑 명주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아, 내 팔자야. 엄마도 아빠의 잦은 횡포에 진이 다 빠져버렸는지 손님들이 보든지 말든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리더군요. 저도 잠이 싹 달아났기에 엄마를 지키러 아빠한테 대들었어요. 아빠, 미쳤어? 엄마를 죽일 셈이야? 엄마 신장 안 좋아도 돈 없어서 병원도 제대로 못 가고 약도 못 먹고 다 죽어가는 거 몰라서 그래? 엄마가 오전에는 청소일, 저녁부터 새벽까지 포장마차면서 잠도 못 자고 돈 벌어놓은 거 아빠가 다 갖고 가는 거 모를 줄 알아? 아빠 도둑놈이야? 내가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야. 초등학생 딸내미인 저까지 눈에 쌍심지를 켜고 대더니 평소에 손찌검까지 하던 아빠도 그저 씩씩거리며 그 자리를 떴어요. 손님들도 우리 가족의 살벌한 장면을 목격하고는 테이블에 대충 현금을 놓고는 슬금슬금 다 떠났어요. 엄마와 저는 깜깜한 새벽에 길거리에 주저앉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때 결심한 것 같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평생 지켜줘야겠다고 말이죠. 같은 여자로서 엄마의 인생이 너무 불쌍했어요. 가뜩이나 신장도 안 좋은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하니 키 160에 40kg도 안 나가는 앙상한 몸이었거든요. 제가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때면 엄마 생각에 밥이 넘어가질 않았어요. 아직 어렸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일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가뜩이나 집값 싼 시골에서도 우리 가족은 정말 빈민이나 다름없는 생활을 해야 했어요. 엄마는 수차례 아빠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절대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데 초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안 좋은 얼굴로 절 다급하게 부르셨어요. 명주야, 너의 어머니께서 쓰러지셨대. 지금 바로 병원으로 가봐야겠어. 너의 아버지는 연락이 되질 않는다네? 교감선생님 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어요. 제발 엄마가 죽지만 않기를 수천 번 기도하며 갔어요. 다행히 엄마는 영양실조로 쓰러진 거였고 생명에 지장은 없었어요. 어린 마음에 잠시나마 너무 무서웠죠. 엄마가 쓰러졌다고 하니 아빠도 얼굴을 비추긴 하더군요. 엄마는 이때다 싶어서 아빠에게 다시 이혼을 요구했어요. 아빠는 답이 너무 어이없었죠. 그래? 그럼 돈 주면 이혼해줄게. 명주 엄마가 내 돈줄이었는데 순순히 돈줄을 끊어내줄 수 있나? 뭐? 내가 당신 돈줄이었다고? 아, 그래. 얼마면 이혼해줄 건데? 딱 1,000,000원만 줘. 이것도 싸게 부른 거야. 1,000,000원이라고? 그건 내 평생 만져보지도 못한 돈이야. 내 수중에 1,000,000원이 어딨어? 지금껏 벌어놓으면 당신한테 다 뺏기고 지금은 100만원도 없는 신사라고. 정말 그게 현실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1,000,000원은 크지 않은 돈인 줄 모르겠으나 월세살이를 하던 우리 모녀한테 1,000,000원은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아빠와 이혼을 하기 위해 500만원이라는 거금을 빌려서 아빠에게 줬어요. 욕심 많은 아빠는 500 갖고는 절대 이혼 못 해준다며 개막장극을 벌였어요. 바로 딸내미인 절 인질처럼 붙잡고는 어딘가로 끌고 가더군요. 바로 이름 모를 동네의 고아원이었어요. 다행히도 전엄마의 전화번호와 집 주소를 아는 나이였으니 바로 경찰의 도움을 받아 엄마한테 다시 갈 수 있긴 했어요. 하루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었지만 저에겐 공포 그 자체였죠. 몇 주 뒤 이혼 못 해준다고 버팅기던 아빠가 갑자기 순순히 이혼을 하자며 콧노래를 부르더군요. 무언가를 우리 모녀 앞에 척하니 보여주면서 말이죠. 그건 바로 수천만 원이 든 통장이었어요. 엄마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흰색 정장에 모자와 백구두까지 빼입고 집에 찾아와서 거들먹거리는 아빠를 의아하게 생각하며 물어봤어요. 당신 갑자기 이게 웬 돈이며 그 옷차림새는 뭐야? 이 돈 때문에 순순히 이혼해주겠다는 거야? 이 돈 어디서 났는데? 훔치기라도 한 거야? 하, 난 진짜 운 좋은 사나이야. 내가 복권 2등에 당첨됐다고. 수천만 원이 든 이 통장 잔액 보이지? 이 영들이 아름답지 않니? 난 이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테니 얼른 이혼 도장 찍자고. 하. 내 평생 아빠의 그토록 환한 웃음은 처음 봤어요. 어쨌든 엄마는 그렇게 이혼 소리에 도장을 찍게 됐고 그 길로 아빠는 룰루랄라 짐을 싸서 나갔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와 아침밥을 먹으며 TV를 보는데 우리 지역 뉴스에서 웬 사고 소식을 전하더군요.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다고 나왔어요. 물론 시신은 보여주지 않았지만 어젯밤 아빠가 입고 왔던 그 하얀색 정장과 모자, 구두가 TV에서 나오는데 분명 아빠가 틀림없었어요. 깜짝 놀라 엄마와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고 엄마가 받았죠. 잠시 후 전화통화를 완료한 엄마는 울먹이며 제게 말했어요. 명주야, 아빠 돌아가셨대. TV 속 저 사망자 아빠가 맞나 봐. 엄마는 눈물을 흘리긴 했지만 100% 슬퍼서 우는 건 아닌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는 100% 해방감이 들었어요. 사고로 돌아가신 아빠가 불쌍하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었죠. 저는 만세를 불렀어요. 드디어 아빠로부터 우리 모녀는 완전히 해방이 된 거였죠. 아빠는 이혼 소속을 다 마치기도 전에 복권 2등 당첨 금액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몇천만 원의 돈을 상속받은 우리 모녀는 월세에서 반전세로 집을 옮기고 엄마 신장 치료도 좀 할 수 있었어요. 엄마는 밤늦게까지 술 취한 사람들을 상대해야 했던 포장마차를 접고 오전 오후 시간에 식당 일 하나만 하셨어요. 물론 식당 일도 고됐지만 적어도 투잡을 뛰진 않아도 되는 걸 다행으로 여기셨던 것 같아요. 저는 중학생이 되어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어요. 공부를 잘하는 것만이 엄마를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학교 자습실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엄마가 까만색 벤츠에서 내리시더군요. 운전석에선 웬 멋진 아저씨가 내리셨고요. 엄마와 아저씨는 절 보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네가 명주구나. 진작에 우리 명주에게 먼저 인사를 하고 엄마와 만나는 걸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갑작스레 만나게 되어 미안하구나. 많이 놀랐지? 아저씨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기 저 회사 건물 보이지? 저 회사 운영하는 사람이야. 엄마와는 아주 어렸을 적 소꿉친구였고 우연히 엄마와 다시 만나게 되어 요즘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지. 엄마와 아저씨 그리고 저 또한 당황했지만 제가 보기에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더군요. 엄마는 제가 엄청 놀랐다고 생각했는지 집에 와서 자초지종을 아주 길게 설명하셨어요. 너무 놀랬지 우리 명주? 우리 딸한테 양해를 좀 구할게. 엄마가 아저씨랑 결혼이 하고 싶은데 혹시 해도 될까? 다시 재회하게 된 지는 몇 달 안 됐는데 아저씨가 워낙 강력하게 엄마랑 결혼하고 싶어 하네. 아저씨는 아직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이야. 엄마랑 동갑. 35살이고 고향에서 소꿉놀이 같이 하던 친구 사이였는데 고아원에서 자라던 사람이었어. 그러다가 미국으로 입양이 됐고 미국에서 잘 지내는 줄 알았는데 글쎄 파양이 돼서 한국으로 쫓겨나다시피 했다는구나. 혈혈단신으로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사업을 다져서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더구나. 저기 큰 건물 있잖니? 그 회사 사장이야. 꼭 돈이 많아서 아저씨랑 결혼하겠다는 건 아냐. 엄마의 사정을 다 알고도 품어주겠다니 너무 고마워서 말이야. 그런데 우리 딸에겐 미안한 마음뿐이네. 아니야 엄마 축하해. 엄마도 이제 새 출발해야지. 엄마 아직 35살밖에 안 됐잖아. 얼른 결혼하세요. 나도 엄마 결혼식 때 예쁘게 하고 갈게. 우리 딸 고맙다.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명주야. 지금 제 나이 30대가 되고 보니 그때 당시 엄마가 얼마나 젊은 나이였는지 다시금 실감이 되네요. 20살에 저를 낳고 35살에 재혼을 하셨으니 너무 축복스러운 일이었죠. 그래도 한동안은 아저씨와 한 집에서 지내는 게 좀 떨떠름했어요. 아빠라는 말도 잘 안 나오더군요. 그러다가 엄마가 신장이 너무 악화되어 쓰러지는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엄마가 살 수 있는 길은 신장 이식뿐이었죠. 엄마의 가족이라고는 저와 아저씨뿐이었으니 신장 검사를 진행했는데 공교롭게도 아저씨가 이식 가능한 사람으로 나왔어요. 저는 무척이나 당황했죠. 그런데 아저씨의 반응이 놀라웠어요. 명주야, 여보, 내가 이식해줄 수 있게 되다니 너무 기쁘다. 우리 물론 혼인신고하고 정식 부부가 되어 살고 있지만 내가 당신한테 내 몸의 일부를 떼어주면 우린 진짜 하나가 되는 거네. 저와 엄마는 아저씨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을 펑펑 흘렸어요. 그렇게 신장 이식 수술이 진행되고 다행히 두 분 다 후유증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었죠. 아저씨한테 제가 먼저 말했어요. 저 이제 아빠라고 불러도 되죠? 아빠,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김에 아빠 성을 따라도 될까요? 이제 김명주가 아닌 차명주로 살고 싶어요. 아저씨는 제 손을 붙잡고 감동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 명주야. 날 아빠로 불러줘서 고마워. 성까지 내 성을 따라 바꿔준다니 정말 감동이야. 이제야 진정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구나. 아빠가 앞으로 우리 명주 잘 키워줄게. 평생 든든하게 지켜줄게. 아빠 엄마만 믿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멋지게 살려무나. 그 후로 지금까지 아저씨를 내 친아빠라고 생각하고 우리 엄마한테와 똑같이 나름대로 효도하며 살고 있었어요. 몇 년 후 엄마는 나이 40에 아빠와의 사이에 둘째를 낳으셨어요. 절 20살에 낳고 40에 둘째를 낳았으니 둘째에 20살 차이 나는 동생을 얻게 되었죠. 예쁜 동생을 좀 봐주고 싶었으나
전 서울에 있는 대학의 사범대에 합격하는 바람에 솔로 서울에 상경하게 되었어요. 경제력에 차고 넘치는 아빠는 당장 대학 근처에 30평대 아파트를 사주겠다며 나섰지만 제가 만류했어요. 그냥 원룸에서 자취하면서 살겠다고 말이죠. 제가 워낙 독립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 찢어지게 가난한 생활을 하다 보니 검소함이 몸에 배었어요. 왜 가난은 몸이 기억한다는 말 있잖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회사 CEO인 아빠 덕분에 우리 가족이 엄청나게 풍족해졌지만 여전히 절약하고 검소하게 사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꽤 좋은 대학의 사범대에 다니니 과외 구하기가 수월했고 전 과외 알바를 여러 개 하면서 학비와 생활비도 혼자서 충당했어요. 저금까지 할 여력은 없었지만 가끔씩 아빠 엄마가 서울로 올라오셔서 현금 뭉치를 척하니 던져주고 가시면 바로 은행에 저금하기 바빴어요. 그렇게 어렸을 때와 다르게 순탄한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예쁘다는 말도 여러 번 듣기도 했어요. 여자가 얼굴이 하얘면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제가 얼굴이 뽀얗다 보니 엄청난 미인처럼 느껴졌나 봐요. 남자들이 여러 대시하더군요. 하지만 소망했던 국외고사가 되기 전까지는 남친을 만들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리고는 학교 도서관에 처박혀 열심히 임용고시 준비를 했죠. 맨날 도서관에서 살다 보니 붙박이처럼 있는 학생들은 점차 눈에 익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뽀얀 피부의 한 남학생이 도서관에 들어올 때면 정말 빛이 나더군요. 그 남학생이 들어오면 자꾸 신경이 쓰일 정도로 잘생긴 남자였어요. 그 남학생에게로 향하는 시선을 다시금 책으로 갖고 와 힘겹게 공부를 마치고는 도서관을 나섰어요. 그런데 누군가 제 어깨를 턱 하고 잡더군요. 저 잠시만요. 그쪽도 저한테 혹시 관심 있나 해서요. 전 그쪽한테 관심 있거든요. 자꾸만 눈이 마주치길래. 혹시 아니면 사과 먼저 드릴게요. 그 남자도 제가 자꾸 쳐다보는 걸 느낀 모양이 있어요. 뭔가 제 마음을 들켰다는 생각에 얼굴은 물론 귀까지 빨개졌죠.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잘생긴 남자가 나한테 관심 있다고 하니 기뻤죠. 남자 손 한번 잡아본 적 없었으니 엄청 설레더군요. 저 지금 집에 가봐야 하는데 번호라도 드릴까요? 아뿔싸. 지금 생각해도 참 저의 멘트가 어이없네요. 밀고 당기기도 안 하고 친절히 번호까지 먼저 주면서 그의 대시에 오케이 한 셈이었어요. 그날 이후로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우린 서로에게 빠져들었어요. 특히나 저는 그가 첫사랑이었으니 얼마나 불같은 연애를 했겠어요. 그도 연애 초반엔 워낙 잘해줬기에 더더욱 빠져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이성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는 열심히 했어요. 그는 복학생으로서 7급 공무원 준비 중이었고 저는 임용고시 준비 중이었기에 주로 도서관 데이트를 즐겼죠. 다행히 둘 다 원하던 시기에 딱 합격했어요. 그리고는 무려 7년의 시간을 함께 했네요. 20대 중후반을 모두 그와 함께 보낸 거죠. 타임머신을 타고 갈 수 있다면 그와 연애조차 스타트 안 했을 거예요. 그의 본래 성격이 개차반의 속물인 걸 알았다면 말이죠. 근데 그걸 너무 늦게 알아버렸네요. 장장 7년간 거의 대부분을 콩깍지 제대로 씌인 채로 연애를 지속했어요. 우리 둘 다 안정적인 직장을 가졌다고 생각했기에 전 그와 결혼이 하고 싶었는데 그는 늘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특히 7급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난리도 아니었죠. 에이씨, 사업하는 친구들은 한 달에 수천만 원씩 우습게 벌던데 난 고작 이게 뭐람? 이따위 월급 받으려고 내가 그토록 열심히 공부했나? 아, 안 되겠어. 이놈엔 공무원 더러워서 때려쳐야지. 자기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야. 사업은 뭐 쉽나? 안정적으로 수천만 원 버는 게 어디 쉽겠냐고. 괜한 생각 말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재테크나 잘하면 되는 거야. 얼른 우리 결혼하자. 어? 우리 둘 다 안정적인 직장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잖아. 나도 이제 30대니 말이야.
결혼은 무슨 결혼. 조금만 더 기다려. 일확천금을 벌어드릴 테니. 그러더니 남친은 정말로 어렵게 합격한 7급 공무원을 때려치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제대로 된 사업 아이템도 없는 것 같으면서 일단 직장부터 때려치더군요. 사업한다며 늘 백수처럼 지내던 포악한 친아빠가 떠올랐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친도 사업병에 걸리고 난 뒤에는 사람이 180도 달라지기 시작했죠. 그래도 이미 수년간 사귀고 있던 터라 쉽사리 헤어지기 힘들었어요. 나의 첫사랑 첫 남자였고 그만큼 정도 많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남친 동네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던 도중에 남친의 엄마를 우연히 길에서 보게 되었어요. 헐어머니에 힘들게 사신다는 말만 듣고는 막연하게 연민만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은 정말 사나운 할매더군요. 재수야, 우리 잘난 아들이 사귄다는 여자가 고작 이렇게 생겨내냐? 잘 만났다. 내 몇 가지 물어보마. 너 무슨 동네 몇 평에서 사니? 선생질하면서 월급은 얼마 받고? 모아놓은 돈은 얼마나 있니? 부모는 어디 살고? 선생질이라니. 참. 지금까지 교사라는 직업을 선생질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너무 놀랐지만 대충 남친 엄마가 물어보는 거에 대답은 했죠. 아, 네. 저 그냥 조그만 런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부모님께서 지방에 살고 계셔서요. 그리고 뭐 교사 월급은 재수씨 공무원 할 때랑 비슷할 것 같네요. 답이 좀 됐을까요?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좀 당황스럽네요. 뭐야? 당황스럽긴 뭐가 당황스러워? 네 대답을 듣고는 내가 더 당황스럽다. 부모가 지방에 살고 너 혼자 서울 원룸에 산다? 안 봐도 비디오네. 돈 없는 집안이구만. 게다가 교사 월급이야 빤하지 뭐. 아, 저렇게 잘생기고 잘난 우리 아들을 주기에는 너무 문양이 빠진다. 지금 우리 아들 사장님인 거 잘 알지? 여자 쪽에서 사업자금 몇 억씩 척척 대주는 집으로 장가가야 한다. 그렇고 말고. 남친 엄마의 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돈 얘기만 이어졌어요. 남친과의 결혼이 맞는 건지 머릿속으로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기분 나빠하는 걸 눈치챘는지 남친이 적당히 그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그래도 사귀어온 지난 7년의 세월이 있으니 계속 이 관계를 진행하는 게 맞는지 당장 헤어져야 했는지 고민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남친이 연락이 잘 안 되기 시작하고 가끔 보면 온몸에 명품을 휘감고 다니더군요. 가뜩이나 지네 엄마 때문에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큰데 남친과의 헤어짐에 무게를 두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 남친이 강남 새로운 빌딩에 사무실을 개업했다며 절 초대하더군요. 사업으로 바쁜 남친이니 일단 한두 달 후에 이별을 고해야겠다고 마음 먹고는 일단 남친이 말한 사무실로 갔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남친의 사무실이 있던 빌딩은 바로 아빠 소유의 빌딩이었어요. 사업에 성공해 돈을 많이 벌었던 아빠는 지방의 부동산들을 정리하여 강남에 빌딩을 하나 사놓으셨어요. 그게 벌써 몇 년 전 일이었죠. 그동안 남친에게 우리 집 재력에 대해서는 딱히 말하지 않았어요. 뭐 아빠의 재력일 뿐이지 내 돈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원룸에서 혼자 생활하는 저를 보고 남친은 아마도 가난하다고 여겼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신기한 마음에 아빠 빌딩에 대해서는 남친에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남친은 눈이 튀어나올 만큼 크게 뜨며 반색하더군요. 아, 이 빌딩 주인이 명주 아버지라고? 명주가 강남 건물주 딸이었어?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안 했던 거야? 우리 사랑하는 명주, 자기랑 늘 결혼하고 싶었어. 사랑해. 남친은 갑자기 뽀뽀까지 해대며 사랑한다는 말을 연발했어요. 남친과 헤어질 생각을 하고 있던 저는 좀 당황했지만 그날 이후로 남친이 어찌나 결혼 얘기를 해대며 강하게 밀어붙이던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죠. 저도 참 바보 같죠? 알아요. 하지만 7년 사귄 남친이 제가 그토록 원하던 결혼 이야기를 시시각각 해대니 마음을 다시금 빼앗기고 말았나 봐요.
저도 잠시나마 남친과 헤어지고 싶었던 마음을 고쳐먹고는 결혼하기로 결심했죠. 결혼식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남친은 우리 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에서 아주 땅에 코를 박고는 절을 해댔어요. 어찌나 살랑거리면서 우리 부모님께 애교를 떨던지 남친과 7년 연애하며 그런 모습은 처음 봤죠. 남친이 본인 엄마한테도 워낙 효자였기에 우리 부모님한테도 친아들처럼 대해드릴 거라 여겼어요. 그땐 모든 게 다 돈 때문에 그런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저 남친 본성이 착해서일 거라고 착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싶었나 봐요. 남친 엄마의 상스럽고 속물적인 성격을 알고 있었기에 상견례 자리는 좀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내가 만났던 그 할매 맞나 싶을 정도로 180도 바뀐 태도로 상냥하게 대하더군요. 며느리야, 그리고 사돈어른 인사받으세요. 명주 시어머니 될 사람입니다. 우리 며느리를 이렇게 예쁘게 키워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워낙에 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 우리 명주를 귀하게 키우셨나 봅니다. 사위들 재수군도 워낙 성격이 좋고 싹싹하더니 그게 다 어머니를 닮은 거군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딸 자식 시집 보내는 애비 마음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제야 안심이 되는군요. 남친 엄마의 태도가 무척이나 가식적으로 보였지만 엄마 아빠가 착한 시어머니 착한 남편감이라며 만족해 하시니 저도 그냥 넘어갔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고 말이죠. 결혼은 일륜지 대사인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여겼던 거죠. 남친과 그 엄마의 가식적인 태도는 얼마 지나지 않아 들통나게 됩니다. 결혼식을 한 달 남기고 친정 아빠가 남친 사무실이 있던 강남 빌딩을 팔게 되었어요. 강남 요지에 더 큰 신축 건물을 올리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잔금이 조금 모자라서 원래 있던 건물을 팔게 되었어요. 약간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수년간 워낙 많이 오른 터라 양도세를 내고도 수익을 톡톡히 보았다며 만족해 하셨어요. 아빠는 사업하는 분이라 그런지 재테크 실력이 워낙 좋으셔서 본래 사업뿐 아니라 부동산으로도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계셨어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목 좋은 요지에 나대지를 많이 갖고 계시고 빌딩은 강남 빌딩 한 채가 전부였어요. 지방의 건물들은 다 정리를 하신 상태였죠. 어쨌든 남친에게 지나가는 말로 현 상태를 대강 말했어요. 남친이 그렇게 놀랄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뭐? 건물을 팔아? 그럼 다른 곳에 건물은 갖고 계신 거야? 아니, 건물은 이게 다인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뭘 그렇게 놀라? 아, 아니다. 말을 말자 말을 말어. 먼저 집에 들어가. 난 사무실로 들어가서 다시 할 일이 좀 있어서. 빠이. 남친은 제가 건물주의 딸이라는 걸 알았을 때부터 저에게 초특급 공주 대접을 해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완전히 김 빠진 사이다 마냥 축 처져서는 다시 제게 차갑게 대하더군요. 그렇게 어색한 상황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친으로부터 카톡이 띡 왔어요. 야, 우리 헤어지자. 옛날부터 너 마음에 안 들었는데 그냥 몇 년 사귄 김에 계속 만났던 거야. 너도 알다시피 난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 자금이 필요해. 돈이 필요하다고. 뭐니? 그런데 솔직한 말로 볼 게 뭐 있냐? 건물 하나 보고 결혼하려던 거였는데 참네. 그 건물을 팔어? 보나마나 대출 왕창 낀 건물이었는데 대출이자 감장이 안 돼서 파는 거겠지 뭐. 뻔하다 뻔해. 난 돈 많은 여자 꼬셔서 결혼할 테니 너도 너 좋다는 남자 만나든가 말든가 마음대로 해라. 이 카톡을 보고 속에서 분노가 차올랐어요. 만일 남친이 내 눈앞에서 이런 말을 짓거렸다면 정말 한 대 쳐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주먹으로 머리를 아주 세게 말이죠. 저런 쓰레기 같은 놈한테 7년간 내 청춘을 바쳐가며 잘해줬던 내가 등신같이 느껴졌어요. 그 새끼는 저를 돈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를 친아빠가 돈줄이라 폄하며 구박했던 거랑 똑같은 걸 제가 당하고 있었던 거였죠. 너무너무 열이 받아 눈물이 왈칵 나더군요. 그렇게 돈이 좋다면 돈으로 응수해주자란 마음이 들었어요. 곧바로 남친한테 사진 한 장 딸랑 보냈어요.
바로 우리 아빠가 새로 올린 건물 사진이었죠. 남친 사무실이 있던 그 건물보다 훨씬 더 크고 입지 좋은 곳에 그야말로 거대 빌딩이었어요.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지만 수백억도 넘는 금액의 건물일 거예요. 그리고는 남친에게 딱 한 줄 보냈어요. 우리 아빠가 그 건물 팔고 새로 올린 건물 못해도 수백억은 넘겠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남친으로부터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전화가 오든지 말든지 무음으로 해놓고 샤워하고 잠을 청했어요. 아침에 보니 부재중 통화가 100건이 넘게 와 있더군요. 장문의 메시지들도 수십 통 와 있고요. 굳이 확인해보지 않아도 내용은 뻔했기에 그냥 읽지도 않고 그 카톡창을 놔버렸어요. 내 7년의 연애 역사가 담긴 카톡창은 제로베이스가 되었죠. 허무했어요. 내가 이따위 속물 같은 놈한테 내 청춘을 다 바쳤다니. 이렇게 사람 보는 눈이 없다니. 아휴, 한숨만 나왔어요. 그리고는 주말에 엄마 아빠한테 내려가서 남친과 파혼한 사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의 대답이 놀라웠어요. 명주야, 엄마가 아무래도 사위 될 사람 직업이나 하는 행동이 네 친아빠의 연상이 되어서 사람 써서 그 남자 뒷조사를 좀 해봤어. 바로 어제 한 사실인데 정말 놀랄 노짜더라고. 안 그래도 너한테 이번 주말에 결단을 내리라고 말할 참여였는데 차라리 잘 됐다. 그래, 아빠도 깜짝 놀랐다. 같은 남자로서 아주 개차반인 인간이더구나. 일단 사업한답시고 겉만 번지르르한 양복 입고 강남 사모님들 꼬셔서 거짓 정보 주고 부동산 투기하라는 거였어. 개발되지도 않을 땅을 수십 명한테 보여주고는 이름을 올리게 하는 거지. 이 근방이 엄청나게 개발된다고 거짓부렁하고 말이야. 그리고는 웬 룸사롱은 그렇게 다니든지. 아휴,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만 해도 내 참 더러워서 다신 보기도 싫구나. 그런 놈의 쓰레기 자식이 우리 딸하고 결혼할 뻔했다는 사실에 소름 끼쳐서 원.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 명준이가 법적으로 소송 걸 필요는 없겠지만 사기 부동산 피해자들이 속출하는 중이니 그 사람들한테 알려서 박재수인지 재수덩어리인지를 콩밥 꼭 먹일 작정이다. 내가 법조인 인맥 다 동원해서 처리 중이니 그렇게 알거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자 남친은 저한테 다시금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빠가 피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해 소송을 시작한 건 어떻게 알았는지 울고불고 빌더군요. 병주야, 미안해. 지난 7년 우리가 함께했던 세월을 봐서라도 한 번만 봐주라. 너희 아빠 돈 많잖아. 제발 날 좀 살려주면 안 될까? 나 진짜로 강남 아줌마들한테 사기치려던 건 아니었어. 이놈의 반반한 얼굴 탓에 강남 아줌마들이 나한테 달려든 거야. 진짜야. 날 좀 믿어주면 안 될까? 자기야, 자기한테 내가 첫사랑이잖아. 그지? 우리 정 많이 들었잖아. 한 번만 봐주라. 나 지금 돈 한 푼도 없어. 명주 아버지한테 나 깜빵 안 들어갈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드리면 안 될까? 어이없었어요. 결국 돈으로 마무리되는 그의 발언이 그야말로 재수 없었죠. 뭐? 정? 첫사랑? 좋아하네. 네가 내 인생의 첫 남자일 수는 있어도 마지막 사람이 될 순 없어. 돈에 환장한 놈 같으니라고. 네가 7급 공무원 때려치우고 제비같이 빼입고 밤에 나가서 연락 안 될 때부터 알아챘어야 했는데 내가 상등신이다. 너 내가 깜빵 들어가는 거 꼭 지켜볼 거야. 네 놈한테 피해본 사람들 싹싹 긁어다 다 집단 소송 걸게 만들 거라고. 너 돈 좋아하지? 내가 우리 아빠 돈으로 돈의 위력을 맛보게 해줄게. 기대하라고. 그 후로 그는 결국 깜빵에 갔어요. 우리나라는 워낙 사기에 관대한 나라라서 형을 세게 받진 않았지만 쫄보인 그는 깜빵에서 무서워서 오줌이나 질질 싸고 있을 거예요. 전 이제 더 이상 원룸에 살지 않아요. 가난 코스프레를 하던 건 아니었지만 그냥 더 이상 지질이 궁상으로 살고 싶진 않더라고요. 새아빠지만 내 친아빠나 다름없는 아빠의 지원으로 조그만 아파트를 얻어 살고 있네요. 앞으로 제대로 된 남자를 좀 만나고 싶어서 선도 열심히 보고 있어요. 노처녀 나이가 되어 시간에 쫓겨 아무 남자랑 결혼하고 싶진 않거든요.
엄마 아빠가 현재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니 저도 얼른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눈을 부릅뜨고 결혼 후에는 눈 닫고 귀 닫고 살아야 한다고요. 아마도 결혼 전에는 상대를 면밀히 잘 관찰하고 결혼 후에는 인내심을 갖고 결혼 생활을 지속하라는 거겠죠. 아직 결혼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일단 결혼 전까진 객관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다 뜯어보려고요. 제발 제대로 된 착한 남자랑 결혼하게 되기를 빌어봅니다. 지금 결혼을 앞두고 계신 분들 식장 들어가기 전까지, 아니 혼인신고서에 도장 찍기 전까지 우리 꼼꼼하게 살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 같은 저희 인생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말에 죄짓고는 못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요즘엔 오히려 죄 지은 사람들이 더 잘 먹고 더 잘 자고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당한 사람만 억울하고 그 피해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더라고요. 그런데 불공평하기만 한 이런 상황이 영원하지만은 않더라고요.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결국엔 죗값은 치르게 되니까요. 그러면 지금부터 죄 지은 자들의 말로는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5년 연애 끝에 결혼을 하셨어요. 원래는 2년 정도 사귄 시점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친가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그렇게 됐다고 하더군요. 할아버지께서 시골에 과수원을 하셨는데 먼 친척한테 사기를 당하는 바람에 전 재산을 다 잃게 되셨대요. 문제는 저희 할아버지 외에도 동네 사람 대부분이 같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서 온 마을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 바람에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신 분도 있고 화병으로 몸져 누운 분들도 있어서 결혼식 얘기를 꺼낼 상황이 아니었어요. 당시만 해도 20대 후반만 돼도 노처녀 소리를 듣던 시절이라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엄마는 속이 타들어갔죠. 하지만 너무나 미안해하는 아빠를 보고는 화도 낼 수 없었어요. 오히려 이런 상황에도 엄마는 아빠를 안심시키곤 했대요. 어차피 할 결혼인데 언제 하면 어때? 준비 기간이 길어지면 결혼 자금도 넉넉하게 모을 수 있으니까 좋지 뭐.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희 외가에서는 결혼 닭달이 만만치 않았어요. 그걸 엄마 혼자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서야 그런 사정을 알고 아빠가 직접 저희 외가에 찾아가 사정을 말씀드렸고 그 덕에 저희 외가에서도 이해를 해주셨어요. 하지만 그때만 해도 길이야 1, 2년 정도 기다리면 될 거라고 생각하셨던가 봐요. 그런 생각과는 달리 3년이 지나도록 결혼 얘기가 없자 외할아버지께서는 결단을 내리셨어요. 저희 아빠가 돈 때문에 결혼을 미루는 걸 아시고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거든요. 외할아버지께서는 사정이 어려운 아빠를 대신해 직접 전셋집까지 구해주셨어요. 어차피 죽을 때 재산은 외동딸인 저희 엄마한테 줄 텐데 조금 일찍 준다고 달라질 건 없다시면서요. 자존심 때문에 거절할 줄 알았던 아빠는 의외로 순순히 외할아버지 뜻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결혼식을 올릴 수가 있었어요. 집안이 망한 데다 본가가 있는 시골의 일가 친척들은 몇 년 전 있었던 사기로 다들 어려운 참이라서 결혼식은 서울에서 치르셨다고 하더라고요. 본가로 내려가서 해봐야 올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까운 친척 몇 분만 서울로 올라오셔서 결혼식에 참석했어요. 다행인 건 외가 쪽 친인척과 지인들이 많아서 그래도 하객수가 적지는 않았다고 하더군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는데 그때 외할아버지 뜻대로 결혼식을 서둘러 하지 않았으면 모르긴 해도 엄마는 아빠랑 헤어졌을지도 모른다고요.
한번 꼬꾸라진 저희 친가 살림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아빠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듯이 매달 들어오는 월급을 본가로 보내야 했거든요. 결혼한 뒤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결국 보다 못한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친할아버지 과수원을 되찾아 주셨고, 과수원을 되찾고 3년 만에야 저희 본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외할아버지께서 나중에 삼촌들이 어쩌지 못하게 과수원을 저희 엄마 명의로 사주셨기 때문에 엄마는 시집살이 없이 시댁에서 어깨를 펴고 살 수 있었어요. 게다가 동네에선 다 쓰러진 시댁을 살렸다며 복덩이 며느리란 소리까지 듣게 되었고요. 집안을 살려준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이 컸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저희 엄마한테 잘해주셨어요. 제 친구 엄마들은 명절에 시댁에 가서 일만 죽어라 하고 온다고 명절만 되면 부모님들이 싸운다는 얘기를 했지만 저희 집은 전혀 달랐어요. 아우, 서울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니? 애 키우며 살림하는 것도 힘들 텐데 차례 준비는 내가 애들 데리고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니들은 그냥 서울서 쉬어. 애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이다. 참, 사돈어른 댁에 배하고 사과 포도 한 박스씩 보냈으니까 내일쯤 도착할 거다. 차례 지냈을 때 쓰시라고 해라. 씨알이 굵어서 차례상에 올리기 좋을 거다. 그리고 너희 먹을 건 따로 보냈으니까 당장 먹을 거 아니면 바람 잘 통하는 데 둬야 한다. 맏며느리한테 힘드니 명절에 본가로 오지 말고 집에서 쉬라고 하는 시어머니가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돈의 힘인지 아니면 원래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희 엄마는 그 덕을 톡톡히 보고 산 건 확실해요. 그래서 어릴 때 저는 명절엔 친가가 아닌 외가에 가서 지내곤 했어요.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면 당연한 걸로 여긴다고 저희 친할머니 할아버지의 배려 속에 지내던 엄마는 점점 더 시댁과 멀게 지내게 되었고, 어느 순간부터 시부모는 가끔 전화로 안부나 드리고 용돈이나 보내드리면 되는 존재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처음 몇 년은 명절마다 처가에서 보내던 아빠는 언제부턴가 명절 때마다 혼자 본가에 내려가곤 했어요. 처음엔 엄마한테 같이 가자고 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굳이 어머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는데 왜 힘들게 거기까지 가야 하냐고 잔소리를 했고, 길게 말싸움을 하기 싫었던 아빠는 혼자 고향에 다녀오곤 하셨던 거예요. 그동안 저와 엄마는 외가에서 명절 내내 빈둥거리고 지내다 오곤 했고요. 어린 제 눈으로 봐도 아빠가 안 돼 보이긴 했어요. 명절에 혼자 기차표를 예매해 고향으로 가실 때 아빠 표정이 많이 슬퍼 보였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아빠가 기뻐하시더라고요. 당연히 엄마는 만류를 했지만 아빠는 기어이 저를 데리고 본가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아들과 손녀딸을 보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매 끼니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주셨고, 삼촌과 고모도 저를 얼마나 예뻐해줬나 몰라요. 모처럼 명절다운 명절을 보낼 수 있었어요. 하지만 너무 들떠서 그랬을까요? 동네 아이들과 함께 온 동네를 누비며 달리던 제가 다리를 헛디뎌 다리미 개울가로 떨어졌고, 그 바람에 이마가 깨져서 피칠갑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저를 발견한 동네 사람이 저를 안고 할아버지 댁으로 달려갔고, 제 모습을 본 할머니는 기절을 하셨어요. 아빠가 저를 데리고 읍으로 나가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명절이라 문을 연 병원을 찾기 힘들었어요. 서울도 아닌 시골이었으니 더더욱 그랬죠. 결국 타 지역까지 가서야 뒤늦은 처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바람에 아직도 제 이마에는 상처가 남아있어요. 머리를 수십 번을 꿰매고 집으로 돌아오자 할머니는 저를 끌어안고는 하염없이 우셨어요. 어린 눈으로 보기에도 다친 저보다도 할머니가 더 아파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세상에 이 조그만 게 얼마나 아팠을꼬. 차라리 내가 다치는 게 낫지. 혜린아, 할미 좀 봐봐. 할미가 미안하다.
할미가 미안해. 아유, 세상에, 이 예쁜 얼굴에 이걸 어째. 한창 즐거워야 할 명절 연휴는 그렇게 제 사고로 엉망이 되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집에 돌아오자 엄마가 제 이마에 상처를 보고는 난리가 났거든요. 이게 뭐야? 당신 도대체 애도 제대로 못 보고 뭐 한 거야? 그러길래 내가 혜린이 데려가지 말랬지. 그렇게 가고 싶으면 당신 혼자 갈 일이지. 왜 애는 데려가서 이 꼴을 만들어 와? 애가 이 지경이 되도록 당신 식구들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애 하나 제대로 못 보고 뭘 했냐고. 아빠는 죄인처럼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하며 고개를 숙이셨지만 엄마는 쉽게 화가 가라앉지 않았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여자의 얼굴에 상처를 만들었다고 엄청 화를 내셨죠. 하지만 엄마는 딱 거기까지만 해야 했어요. 거기서 멈췄으면 그냥 끝날 일이었는데 기어이 엄마는 본가에 전화해 할머니 할아버지께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해버렸거든요. 자식이 다쳐서 화가 난 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가 심했던 거예요. 시부모한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자신이 부리는 사람한테 호통치는 느낌이었어요. 그걸 본 아빠는 참고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안 그래도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며느리를 어려워하시던 부모님이 이제는 며느리한테 꾸중까지 듣고 살아야 한다니 아들로서 너무 죄송했을 거예요. 참다 못한 아빠는 수화기를 뺏어버렸어요. 그리곤 참았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그만 좀 해. 혜린이 다친 게 엄마 탓이야? 애가 놀다가 다친 거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왜 애를 데리고 거길 갔냐고. 애를 데리고 갔으면 옆에서 챙기기라도 했어야지. 왜 밖에 내보내냔 말이야. 우리 혜린이 지금껏 나나 우리 엄마랑 있을 땐 손톱만큼도 다친 적 없었어. 왠지 알아? 엄마랑 내가 애한테서 눈을 떼지 않았으니까 그런 거라고. 근데 어머님은 뭐야? 혜린이한테 애들이랑 밖에서 놀고 오라고 그랬다잖아. 왜 애를 혼자 밖에 보내냐고. 그럼 애를 집에서만 끼고 있어야 되니? 서울에서 못 뛰어노니까 시골에 살아도 실컷 뛰어놀게 해주려고 그러신 걸 모르겠냐고. 넌 어떻게 모든 걸 우리 엄마 탓으로만 돌리려더니? 네 눈에는 돈 없는 시부모는 어른으로도 안 보이는 거야? 너 우리 부모님한테 하는 거 보면 집에서 부리는 하인대하듯 해.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네 마음에 안 들면 전화해서 지랄하고 어딜 며느리 무서워서 살겠냐고. 아니 내가 뭘 그렇게 함부로 했다는 거야? 진짜 모르겠냐? 좋아. 그럼 지금부터 나도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하듯이 너네 부모님한테 할 테니까 네 눈으로 똑똑히 봐. 평소에 네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날 엄마와 아빠는 밤 늦게까지 말다툼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부모님 사이는 전과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매 순간 전쟁을 벌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일도 없어졌고 나들이를 가는 일도 없었어요. 전에는 주말에 마트도 같이 가고 외갓집에도 수시로 가서 저녁을 먹고 오곤 했는데 부모님이 다툰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특히 외가를 대하는 아빠가 말이죠. 아빠는 엄마가 본가에 가지 않는 것처럼 외가의 발길을 뚝 끊으셨어요. 저희 집에서 외갓집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였는데 아빠는 그 짧은 거리를 아예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것 같더라고요. 전에는 외할아버지와 종종 낚시를 다니셨는데 이후로는 낚시 가자는 외할아버지 제안을 전부 거절하셨어요. 게다가 김장 때는 외가에 가서 배추도 씻고 무거운 짐도 나르며 일을 도왔었는데 그것 역시 모두 그만둬 버렸어요. 아예 외가의 발길을 끊어버린 거예요. 외할아버지 생신이나 어버이날에도 아빠는 일을 핑계로 외가에 가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언젠가부터 외가에서도 아빠는 부르지 않게 되었어요. 이제 부모님 사이에 남은 건 정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미움과 서운함 뿐인 것 같았어요. 두 분이 언제 헤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부모님이 이혼을 한 건 제가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가던 해였어요. 살던 집을 팔아 거기서 예전에 외할아버지께서 내주셨던 전세보증금을 제하고 분할을 하기로 했는데 아빠가 그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자신이 받아야 할 목 대신
시골 과수원을 명의 이전해달라고 말이죠. 액수로 봤을 때 아빠가 손해였지만 아빠한테는 돈보다는 부모님의 과수원이 더 소중했던가 봐요. 어찌됐든 그 덕에 엄마는 집을 팔지 않아도 됐고 여전히 저와 둘이 그 집에서 살 수 있었어요. 아빠는 집을 나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하지만 몇 년 뒤 제가 대학에 들어가던 해에 아빠는 회사를 그만두고 본가로 내려가셨어요. 아빠 말로는 회사에서 제시한 희망퇴직 조건이 좋아서 그런 결정을 내리셨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엄마는 이혼을 하면서 아빠한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외할머니는 툭하면 엄마한테 헛똑똑이라고 그러셨어요. 남들은 위자료도 받고 이혼한다는데 넌 어떻게 된 게 받아야 할 양육비도 못 받고 이혼을 하니? 아주 한 서방만 좋은 일 시켜줬지. 아무것도 없이 몸뚱아리 하나만 들고 와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다가 갔으니 말이야. 아유, 분통 터져. 이 사람이 참 뭐 듣기 좋은 소리라고 애 앞에서 떠들고 그래. 앞으로 이 집에서 한 서방 얘기는 아무도 꺼내지 마. 배은망 넣고 놈 같으니라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께서 저희 아빠는 철천지 원수대하듯 하셨어요. 하지만 두 분이 그럴수록 엄마는 더더욱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할 말이 없었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의 결정적인 이혼 사연은 엄마의 외도였으니까요. 아빠는 그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으셨고 거기에 대해 엄마나 엄마의 내연남한테 위자료조차 청구하지 않았어요. 애 엄마한테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문이 나면 엄마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안 좋을 거라며 끝까지 비밀로 하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엄마한테 맡긴 건 오로지 저 때문이었어요. 엄마한테는 돈 있는 친정도 있으니 따로 일을 안 해도 저를 키울 수 있지만 아빠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저를 키워야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보살펴줄 여력이 없었거든요. 대신 언제고 아빠가 원하면 저를 만날 수 있었어요. 두 분이 이혼을 하고도 제가 아빠랑 자유롭게 연락하고 만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신 뒤 제가 본가를 찾은 건 대학교 3학년 때였어요. 1년 동안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나기 전에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였어요. 어릴 때 제가 본가에 내려왔다가 다친 이후 만나지 못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 사이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할머니께서는 저를 보자마자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떨어져 지낸 기간이 길어서 다소 서먹하긴 했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정을 느끼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뭐든 하나라도 더 먹이려고 쉼없이 먹을 걸 내어오는 할머니. 별다른 말씀은 없어도 저를 바라보는 흐뭇한 표정의 할아버지를 보니 이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모를 수가 없었거든요. 연세 드신 할아버지를 대신해 온전히 과수원을 맡아서 운영하시는 아빠를 보니 완전 시골 농부가 다 됐더라고요. 제 기억 속 넥타이를 메고 출퇴근을 하시던 아빠의 모습은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요. 전부 다 살은 빠지신 것 같지만 햇살이 그을린 탓에 까무잡잡해져서 그런가 오히려 전부 다 건강해 보였어요. 일주일 동안 본가에 지내면서 그동안 떨어져 지냈던 아쉬움과 그리움을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었어요. 물론 제가 자라는 동안 곁에서 돌봐주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께 감사드리지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를 생각하면 가슴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거든요. 제가 그때 밖에서 놀다가 다치지만 않았더라면 두 분이 저희 엄마한테 심한 말을 듣지 않으셔도 됐고 맏아들의 이혼을 경험하지 않으셔도 됐을 테니까요. 그래서 더 출국 전에 본가에 들리고 싶었어요. 혹시 저를 원망하고 계시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오히려 지내시는 동안 사랑을 듬뿍 받을 수 있어서 되려 감사하더라고요. 덕분에 그동안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와 영상통화도 할 정도로 많이 편해졌어요.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동안 현지에서 남자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교포 2세로 미국에서 나고 자랐지만 부모님이 모두 한국인이라서 한국말을 능숙하게 잘했어요.
대부분 교포분들이 자식들한테 한국말보다는 영어 사용을 강요하시는데 남자친구 부모님은 오히려 그 반대셨더라고요. 갑자기 모국어를 잊으면 정체성도 잃게 된다며 집에서는 항상 한국어를 사용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본인은 물론 형도 한국어를 잘한다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저랑 사귀는 동안에는 한국어 대신 영어를 사용했어요. 제가 영어를 익히려고 어학연수를 떠난 건데 거기서 한국어로 대화를 하면 완전 돈 낭비가 아니고 뭐겠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연애를 한 우리는 제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장거리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남자친구가 휴가를 이용해 한국에 들어오기도 하고 제가 방학 때 미국으로 가기도 했지만 보고 싶을 때 쉽게 볼 수 없다는 건 정말 힘들긴 하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졸업 후 미국에 있는 회사에 취직을 할까 고민을 했겠어요. 그런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직을 한 지 2달 만에 남자친구한테서 기쁜 소식이 왔지 뭐예요. 혜린아, 나 한국 지사로 가게 됐어. 정말? 아니 그동안 아무 말도 없더니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사실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동안 비밀로 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가시게 됐거든. 여기서 돈도 많이 버셨고 아무래도 노년은 마음 편히 고국에서 살고 싶으시대. 그래서 나도 같이 들어가려고 회사에 신청을 해봤지. 당장은 못 가더라도 언젠가 자리가 나면 갈 수 있을까 해서. 그런데 오늘 연락이 온 거야. TO가 나서 한국지사로 발령이 났다고. 완전 럭키지. 이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들떠 있었어요. 한창 서로한테 빠져있던 시기였으니까요. 먼저 한국행을 준비하셨던 남자친구 부모님은 그곳에서 하시던 사업체와 집을 정리하고 오셔야 해서 오히려 남자친구가 먼저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같이 부동산 중개소를 다니며 남자친구가 살 집을 고르고 마트를 돌며 침대 씻으며 그릇 같은 살림살이를 사는데 마치 신혼살림을 준비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건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꼭 신혼부부 같다. 우리 차라리 동거할까? 아니다. 그냥 결혼하자. 장난처럼 시작된 결혼 얘기였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둘 다 직장도 있는 성인이고 안 될 게 없으니까요. 2년 넘게 사귀어오면서 서로에 대한 확신도 생겼고 무엇보다 이제는 떨어져 지내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뒤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에 돌아오시면 집도 준비해야 하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셔야 해서 당장 우리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게 시기상조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느 정도 상황이 안정되면 그때 얘기를 꺼내는 게 좋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엄마랑 아빠한테 남자친구를 소개하는 정도에서 끝냈어요. 주말에 남자친구와 함께 아빠가 계신 본가에 내려가 인사를 시켰더니 아빠도 그렇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에서 살 때 과수원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자 특히 더 좋아하셨어요. 이번에 부모님이 한국에 들어오시면 함께 놀러 오겠다는 말도 잊지 않았어요. 이게 나중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 채 말이죠. 남자친구가 한국에 온 지 8개월 뒤 남자친구 부모님이 한국으로 들어오셨어요. 남자친구 형은 미국에서 결혼해 정착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만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말했던 것과는 달리 남친 부모님의 첫 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에어비앤비로 구한 집에서 한 달 동안 지내시며 살 집을 알아보신다고 해서 제가 직접 예약을 해드렸는데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이런 데를 돈 주고 빌린 거야? 혜린아, 너 보기보다 안목이 낮구나. 우리 며느리로 들어오면 내가 가르칠 게 많겠어? 제가 미국에서 어학연수를 할 때 몇 번 식사 초대를 받은 적이 있어서 남자친구 부모님과는 가깝게 지내왔어요. 너무 친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본심인 건지 대뜸 이러시더라고요. 제 딴엔 어머님이 원하는 조건 리스트대로 괜찮은 집으로 고른 건데 마음에 안 드는 티를 팍팍 내시더라고요. 수고했다는 말도 한마디 안 하시고 말이죠.
그게 내심 서운해서 평소보다 말을 덜 했더니 남자친구가 기분 안 좋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서운하다고 말을 했죠. 4시간 들어가며 기껏 도와드린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분이 좋을 수 있겠냐고요. 우리 엄마가 뒤끝은 없는데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버릇이 있어. 내가 대신 사과할게. 그래도 아까 보니까 욕실도 그렇고 특히 정원이 마음에 드시는 모양이던데 며칠 지내보시면 또 마음이 달라져서 고맙다고 그러실지도 모르니까 기다려봐. 그런데 남자친구 말대로 며칠 지나자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얘 혜린아, 이 집 너무 맘에 든다. 내가 아주 아침에 정원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상쾌해져. 어쩜 서울 시내에서 이런 집을 골랐니? 혜린이 덕분에 아줌마가 너무 행복하다 얘.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평가에 어이가 없기도 했지만 그래도 고맙다고 하시니 다행이다 싶었어요. 가만 보니까 어머님은 순간 떠오르는 생각이나 화를 참지 못하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놓고 며칠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고 깔깔대는데 처음엔 적응이 안 돼서 어머님한테 맞추느라 많이 피곤했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말대로 시간이 지나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길 수 있을 정도는 되더라고요. 반면에 아버님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는 분이셨어요. 말을 않고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며 살피기만 하시거든요. 처음 그 모습을 봤을 때 솔직히 간신배 같은 느낌이었어요. 누나를 굴리면서 살살 거짓말이나 하는 사람일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말수도 적으시고 딱히 불평도 없는 분이셔서 제가 잘못 판단한 거라고 생각했지만요. 남자친구 부모님은 한 달 내내 발품을 팔아 집을 구하러 다니신 끝에 설해마을에 집을 구하셨어요. 근처에 빵집도 많고 동네가 포근하다는 게 선택 이유였죠. 오랜 세월 미국에서 사시느라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바뀌신 탓에 마음에 드는 동네가 딱히 없었는데 설해마을을 둘러보시고는 여기다 싶으셨다더군요. 그런데 남자친구를 통해 집값을 들어보니 엄청나더라고요. 미국에서 마트 여러 개를 가지고 계셨다더니 정말 재산이 많긴 한가 보더라고요. 부모님께 각각 이 얘기를 했더니 놀라면서도 좋아하는 엄마와는 달리 아빠 반응은 뜨뜨미지근했어요. 아무래도 엄마랑 사실 때 돈 많은 처가에 눌러 살았던 기억이 나서 그러셨던가 봐요. 그래도 우리 집도 그리 떨어지는 집은 아니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오가고 나니까 이게 또 상관없지만은 않더라고요. 미국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서 오픈마인드일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한국 시어머니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더라고요. 요즘은 한국 시어머니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고 산다던데 남자친구 어머님은 완전 달랐어요. 흡사 드라마에서나 보던 찐 한국 시어머니 그대로였거든요. 결혼 얘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부터 자기 아들 자랑을 어찌나 해대는지 이 사람이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게다가 이전에는 편하게 대해주셨었는데 이제는 은근히 거리감을 두고 대하시는 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결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마치 여자 쪽에서 뭔가를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그제야 알겠다는 듯이 그러셨어요. 내가 왜 진짜 그 생각을 못했지? 준우 부모님이 미국으로 가신 지 한참 됐다고 했지? 그러니 한국 떠나던 시점에 한국만 기억하는 게 당연하지. 그땐 시어머니들 파워가 엄청 셌거든. 아들 낳은 게 벼슬인 줄 알던 시대니까. 혜린아, 너 시집가면 고생 엄청 하겠다. 어떡하냐? 엄마는 걱정을 하면서도 남자친구네 재산이 많다는 것 때문에 결혼 반대는 하지 않으셨어요. 엄마가 속물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너도 한번 살아봐라. 나이 들잖아. 남자 얼굴? 그딴 거 안 보여. 남자 직업? 그딴 것도 다 필요 없어. 제일 중요한 건 돈이야, 돈. 모든 문제의 근원은 돈이니까. 적어도 돈이 있으면 어지간한 건 다 용서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떻게든 준호 부모님한테 잘 보일 수 있게 노력해. 당장은 몰라도
수십 년 뒤에는 그러길 잘했다고 생각할 거다. 재력과 시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엄마는 1시간 가까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는 동안 당연히 그 흐름은 제 친가로 번졌고요. 쥐뿔도 없는 집에 시집을 가게 돼서 자존심도 상하는 일이 많았고 때로는 감당하기 벅찼다시며 저만큼은 그런 일을 겪지 않길 바라셨어요. 꼭 엄마의 바람 때문만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 때문에 이 사람이다 싶은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탓에 좋은 것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나중에 보면 이렇게 넘겨버린 사소한 징후들이 커다란 문제를 만들기 마련인데 그땐 귀찮은 마음에 그냥 넘겨버렸던 거죠. 저희 엄마는 일단 상견례부터 하고 세부적인 건 차차 맞춰가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부모님은 세부적인 것까지 결정지은 다음 마지막에 상견례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얘긴 돌려 말하면 세부적인 조율이 되지 않으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거였어요. 저희 엄마 역시 이런 저희를 모르는 바가 아니었죠. 시어머니의 요구사항은 도가 지나칠 정도였어요. 말도 안 되는 혼수와 예단은 기본이고 모든 일정과 결혼식 구모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따르라고 일방적인 통보를 해왔거든요. 그러면서 말끝마다 재력을 과시하면서 저희 집을 깎아내렸어요. 저희 엄마랑 통화를 하면서도 일부러 대화 중간중간 영어를 섞어가며 일부러 기를 주기로 했고요. 그로 인해 엄마는 자존심에 많은 상처를 입었어요. 엄마랑 아빠랑 결혼할 때만 해도 갑의 입장이었다면 이번엔 철저히 을의 입장에서 결혼 준비를 하게 된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뒤바뀌고 나니 이제야 엄마도 아빠가 어떤 심정이었을지 조금은 이해가 갔던가 봐요. 이혼하고 한 번도 아빠와 연락을 하지 않았던 엄마가 아빠한테 전화해 지난 일에 대해 사과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비시댁과 있었던 일들을 전해주었고 얼마 뒤 아빠는 저와 남자친구를 과수원으로 불렀어요. 아빠는 저희 두 사람을 불러 아빠가 왜 결혼에 실패했는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결혼이라는 게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는 것일 텐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내 가정을 꾸릴 돈도 없었고 자신도 없었거든. 결국 장인어른 도움으로 가정을 꾸리게 됐고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됐던 것 같아. 첫 단추를 잘못 끼웠는데 결과가 잘 나올 리가 없잖니? 나는 너희가 아빠처럼 실패하지 않기를 바란다. 부족하더라도 두 사람 힘으로 시작해봐. 결혼의 주체는 양가 부모님이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이니까. 아빠는 애둘러 말씀하셨지만 아빠 말의 의미는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결혼식을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어요. 우리의 의도와 달리 언제부턴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버린 결혼식이 저희도 내심 불만이었거든요. 물론 우리 뜻을 양가 부모님들이 받아주실지는 의문이었지만요. 아참, 아버님, 일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예전에 과수원을 하셨었다고요. 제가 사진 한 장 가져왔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께서 과수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친구는 지갑 속에 담아온 사진을 아빠한테 내밀었어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본 아빠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지지 뭐예요. 그 모습에 옆에서 낙과를 주워 모으시던 당숙어른이 무슨 사진이길래 그러냐며 뺏어서 보셨는데 이게 누구야? 상길이 아니야? 감나무집 아들 상길이?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뭐? 그럼 자네 부친이 상길이란 말이야? 아이고 세상에. 얘 혜린아, 너희 결혼 못하겠다. 아니 절대 하면 안 돼. 생각지도 못한 반응에 저도 남자친구도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당숙은 저희 아빠 표정만 연신 살피시며 뭔가 숨기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후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할머니 댁에 가서 점심을 먹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려는데 옆 동네에 사는 작은 아빠가 달려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남자친구를 슬쩍 보시고는 깊은 한숨을 쉬시지 뭐예요. 빼박이네. 빼박이야. 와, 이걸 왜 그동안 몰랐을까?
만날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게 돼 있다니 이걸 보고 한 소리야? 영문을 모르는 말만 하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아빠랑 한참 얘기를 나누셨어요. 괜히 저는 남자친구한테 민망한 상황이 되어버렸죠.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른 채 식사를 마친 우리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있었다가는 기분만 상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빠랑 작은 아빠가 같이 서울로 가시겠다며 따라 나오시지 뭐예요. 그런데 아빠는 작은 아빠 차를 타고 저희 뒤를 따라 서울까지 오셨어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예비 시아버지를 만나시겠다며 아버님이 계시는 스크린 골프장으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저는 파혼을 하게 됐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세상이 좁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글쎄 남자친구 아버지가 오래전 고향에서 저희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한테 사기를 쳤던 그 사기꾼이었던 거 있죠. 그렇게 사기친 돈으로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는 그동안 호의호식하며 살았더라고요. 사기를 당한 사람 중에는 화병으로 쓰러진 사람도 있고 엄청난 빚을 감당 못해서 스스로 세상을 떠난 분도 있는데 말이죠. 게다가 저희 할아버지는 전 재산을 잃은 바람에 저희 외가 도움을 받으시곤 온갖 수모를 당하셨고요. 이 사실을 전해들은 엄마는 마치 자신이 당한 일처럼 광분하셨어요. 아빠한테 전화해 변호사를 붙여주겠다며 끝까지 싸워서 뺏긴 돈 다 돌려받으라고 하셨어요. 혜린 아빠, 내가 변호사한테 전화 상담 받아보니까 그 인간들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은 공소시효가 멈춰서 충분히 법적 처벌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돈이 얼마가 들든 변호사 비용은 내가 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최고로 좋은 변호사 구해서 소송해. 이것들이 감히 어디라고 그 더러운 낯짝을 들고 나타나? 아주 제대로 뭉개버리라고. 엄마는 만사 제쳐두고 그쪽 방면으로 승률이 높은 변호사를 구해 아빠와 마을 사람들한테 붙여주었어요. 처음엔 해외 도피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멈춘다는 걸 몰랐던 예비 시아버지는 되려 큰 소리를 치며 세게 나왔다가 나중에서야 사태 파악을 하고는 합의하자며 꼬랑지를 팍 내리더라고요. 하지만 아빠를 비롯해 동네 분들은 전원 합의를 거절하고 법정 싸움에 돌입하셨어요. 자신들이 고통받고 살아온 동안 수십 년을 미국에서 부를 누리고 살아왔다는 얘기를 듣고는 합의할 마음이 싹 사라졌다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생각하면 안 된 일이지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저 역시도 결혼보다는 아빠의 소송을 응원하게 되었어요. 그 돈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이혼까지 하시는 걸 곁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도저히 남자를 택할 수가 없었거든요. 현재 재판은 진행 중이고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승소는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비록 저는 이번 일로 파혼을 하게 됐지만 그래도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자신이 지은 죄는 당장이 아니더라도 언젠가 부메랑이 되어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다는 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복은 못 쌓더라도 죄는 짓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매일매일이 복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